안녕하세요. 예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8년 전에 대학교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전공하고 있는 학과는 달랐지만 대학교 동기와 남편이 친분이 있었고 동기의 소개를 받아 친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5년 정도의 긴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유머 감각은 없어 재미는 없는 편이었지만 책임감이 강해서 끝까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이것저것 따지는 것 없이 남편과의 결혼을 한 번에 허락을 해주셨어요. 양가 부모님께 문제없이 허락을 받게 되고 결혼 준비까지 수월하게 진행되다 보니 저와 남편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저희 부부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 직후에는 저희 부부도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알콩달콩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았죠. 하지만 결혼 1년차가 되고부터 저와 남편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임신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부부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꾸준히 해왔고 노력도 많이 했었죠. 그러나 마음을 급하게 먹어서 그런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결혼 2년차가 되면서 시어머니의 재촉에 저희 부부는 난임센터를 다니면서 관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2년차에도 임신은 실패하게 되었죠. 물론 병원에서는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라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재촉 때문인지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3년 차부터는 아이 임신에 대한 마음을 잡고 난임센터도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거의 포기하신 듯 보이더군요. 무엇보다 남편도 그만 임신 문제로 힘들어하지 말고 하늘이 주면 받자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도 자연스럽게 임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조차도 아이 가지는 것을 포기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결국 저도 남편 말처럼 임신을 포기하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부부가 아이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하늘에 맡기니까 몇 달 후 기적적으로 아이가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후로 저는 난임센터는 물론 임신을 위해 먹고 있던 한약까지 모두 중단했었는데 이렇게 아이가 알아서 자연적으로 찾아오다니 너무 기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은 물론 남편도 너무 행복해했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가 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남편과 함께 시골집에 잠시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게 되었어요. 사고가 났던 날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길이 많이 미끄러웠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대로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남편에게 그냥 시골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 달에 올라가자고 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남편은 출근을 해야 했기에 시골집에서 자고 갈 수가 없었고 결국 비가 잠시 그쳤을 때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비가 엄청 내리기 시작했고 결국 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게 되면서 전복이 되었어요. 위험한 순간에 남편은 임신한 저부터 밖으로 내보내려고 노력했고 빨리 차에서 탈출한 덕분에 저와 아이는 무사했지만 차가 전복되면서 많이 다친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가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늘로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간 넘었을 때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신혼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보내고 거의 한 달가량을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으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지낸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성격상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다른 분들과는 달리 며느리인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었어요. 물론 임신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는 하셨죠. 그러나 항상 난임센터도 함께 다녀주시고 직접 한약도 지어다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시댁에 찾아가면 며느리인 저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시려고 하셨어요. 게다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꽉 채워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죠. 또 시어머니가 귀여운 면모가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깜짝 선물을 종종 주셨어요. 원래는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시어머니인데 아무래도 남편이 인사를 하지 못하고 갑작스레 떠나게 되어 충격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예전과는 다르게 저를 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죠.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고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고 또 괜히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희 시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3일간의 장례식을 통해 남편을 완전히 떠나보내고 난 후 한동안 눈물만 흘리셨다고 하더니 괜히 며느리인 저를 탓하고 싶었나 봐요. 저도 간신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을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 진석이가 저 세상에 갔는데 왜 너만 멀쩡해. 진석이 대신 네가 죽었어야 했는데 왜 너만 살아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너도 괜히 애 핑계대지 말고 얼른 진석이 따라가. 우리 진석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울고 있겠어. 어머니, 시어머니는 결국 이날 2시간 내내 울며 불며 난리를 쳤고 결국 저는 아주버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살고 계셨던 아주버님은 금방 집으로 달려오셨고 울면서 남편 이름을 부르는 시어머니를 겨우 모셔가셨어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이 너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비록 남편은 하늘로 떠나갔지만 남편을 보내고 힘들어하실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었지만 시댁에 자주 찾아가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저를 벌레 보듯 하시더군요.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멀쩡한 남편 잡아먹은 주제에. 이 집에는 다신발도 붙이지 마라.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이렇게는 못 가요. 한 번만 내 눈에 띄면 소금벼락 맞을 줄 알아라. 당장 돌아가. 어머니, 그럼 제가 만들어 온 음식들은 대문 앞에 놓을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드세요. 결국 저는 음식만 문 앞에 놓고 가려는데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시댁 대문만 기웃거리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곧이어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시더군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려다가 그 모습을 쳐다보는 제가 눈에 보였는지 문 앞에 놓은 음식들을 문 앞에 있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미 남편도 죽고 없는데 시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살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먼저 떠난 남편이 저를 원망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제 뱃속에는 힘들게 가진 남편의 핏줄도 들어 있었잖아요. 제 생각에 남편의 핏줄인 아이를 낳게 되면 분명히 시어머니가 아이를 남편 대신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풀리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최대한 참고 버티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출산일이 다가올 때까지 시어머니가 문전박대를 해도 시댁을 오가며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아니 꼽게 생각하시더군요. 오지 말라고 해도 제가 끈질기게 찾아가니까 한 번은 정말로 바가지에 소금을 가지고 대문 밖으로 나와 저에게 뿌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신경조차 쓰지 않으셨고 소금벼락까지 맞다 보니 저도 점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시어머니도 저를 벌레 보듯 하시는데 굳이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뵙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오려고 시댁으로 찾아갔었어요. 그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 밖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더라고요.
출산일도 며칠 남은 상태였는데 처음 겪어보는 진통에 저는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아둥바둥 거렸죠. 그래도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아파서 소리 지르는 저를 발견하고 밖으로 나오셨고 산부인과까지 데려다 주셔서 무사히 딸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이후 저는 친정집에서 산후조리를 했고 아이를 낳은 지 30일째 되던 날 아이와 함께 신혼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그날 신혼집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니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일단 시어머니를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죠.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저만 보시면 화를 내시거나 난리를 치신 적이 많았기에 저로서는 또 무슨 말을 하시려나 하는 걱정과 불안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께 아이를 재워야 하니 잠시 앉아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아이를 재운 후 잔뜩 긴장한 채로 거실로 나갔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들어가 밥상을 차리고 계시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제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 그런 저를 발견하셨나 보더라고요. 애기 다 재웠으면 이리 와서 앉아라.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혹시 지금 제 밥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대화는 일단 밥 먹고 하자. 너 애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미역국 끓여왔다. 친정에서 사돈이 해주는 미역국을 계속 먹었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계속 먹어야 해. 집에서 많이 만들어 왔으니 냉동실에 넣어놓고 끓여 먹어라. 네, 어머니 감사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밥상을 차려주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는데 차려주신 미역국을 먹으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에서 미역국을 끓여서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했죠.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웠는지 계속 챙겨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눈물 젖은 미역국을 먹고 나니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세연아, 그동안 나 때문에 속상했지? 아니에요. 아들을 잃으셨는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나도 다 안다. 네가 시댁 찾아오면 내가 문전박대하고 음식 사오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많이 속상했을 거라는 거 내가 왜 모르겠니? 어머니,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밥상까지 차려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 모질게 대했던 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다 사과하마. 물론 처음에는 나도 아들을 갑자기 잃고 너라도 잡고 원망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 하지만 이후에 네가 집에 찾아올 때마다 모질게 대했던 건 네가 마음 잡고 새 인생 살았으면 해서 그랬던 거야. 아무리 애기 엄마라고 하지만 아직 젊은데 언제까지 죽은 우리 아들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니. 그런 줄 모르고 문정박대하셨을 때 저 어머니 원망 많이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나라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되게 굴면 원망 많이 했을 거다.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세연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면서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못다한 효도를 대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연아, 이제는 나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시댁 일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우리 얼굴 보지 말고 살자. 애 품고 10달 동안 집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너는 할 도리했어. 만약 새 출발하는데 애기가 마음에 걸리면 내가 데려가서 키워주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앞으로도 어머니한테 찾아갈 거고 우리 딸도 제가 키울 거예요. 저 새 출발 같은 거는 안 해요. 그냥 저는 남편의 아내로 우리 딸의 엄마로 어머니의 며느리로 살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아직 젊어. 좋은 남자 만나 새로 시집도 가야지. 딸은 네가 원한다면 너가 키워. 엄마가 애 키우겠다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말리겠니. 하지만 이제 집에는 오지 마. 이제는 찾아와도
너 안 볼 거다. 시어머니는 이 말을 끝으로 안 된다고 절규하면서 우는 저를 남겨둔 채로 그냥 나가셨어요. 이후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시댁에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친정에 맡겨놓은 채로 매일 시댁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한 달째 되던 날 하던 대로 시댁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보니 모르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저는 밖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누구신데 저희 시댁에서 나오시냐고 물었고 그분들은 아침에 이사 오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오는 저를 떼어내려고 일부러 도둑 이사까지 가신 듯 했어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살고 계시는 집에 찾아가 보았죠. 그런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끝까지 시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말씀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1년 정도 시어머니를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저희 딸만 키우면서 지냈어요. 하루가 다르게 그는 저희 딸을 보면서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들도 보내고 분명히 저희 딸을 보고 싶을 텐데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으니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저 시어머니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아는 언니와 함께 옆 동네에 있는 큰 마트에 간 적이 있었어요. 한참을 저희 딸 장난감을 고른 후 식재료 코너로 이동하고 있는데 옆 코너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어떤 아주머니가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았고 직원도 안 보여서 혹시나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는 언니와 함께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시어머니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일단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응급차를 불렀고 저희 딸을 아는 언니에게 잠깐 맡기고 같이 이동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었고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시어머니가 췌장암 사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정말 암이 맞냐고 의사 선생님께 여러 번 물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시어머니가 이 병원에 다니고 있고 앞으로 살 날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한참 찾아다니던 시어머니를 1년 만에 겨우 만났는데 췌장암 사기라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수술도 불가하고 항암 치료도 포기한 상황이라 그저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스피스 병동을 추천하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에 혼란스러워서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는데 어느덧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시고는 제 손을 잡으시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세연아, 너를 이렇게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병원까지 데려다 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췌장암 사기라니요. 게다가 2달밖에 못 산다고 호스피스 병동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니죠. 제가 잘 못 들은 거죠. 몇 달 전에 암 판정 받았어. 그런데 췌장암은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살 확률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 그래서 항암 치료 안 받기로 했어. 어머니 그래도 치료는 해보셔야죠. 혹시 모르는 일인데. 다 늙어서 그런 거 받아 오래 살면 뭐하니. 그냥 정해진 운명대로 가는 거지. 어머니, 그럼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어머니가 암 판정 받으셨으면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럼 아주버님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놈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그놈은 자식 새끼도 아니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내가 아프다는 소리 듣고는 병간호 못하겠다고 돈 몇 푼 던져주고는 지 마누라랑 애들 챙겨서 미국으로 갔다. 걔네 미국 가기 전날 저녁에 몰래 방문 앞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 나 죽으면 돈 챙기러 오겠다더라. 그래서 지금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편찮으신 몸으로 아주버님 집에서 혼자 계시는 거고요. 그래, 갈 곳이 없는데 거기라도 있어야지.
오늘도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장이라도 보러 나왔다가 이 사단이 난 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안 되겠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가요. 아니다. 너도 곧 죽을 노인네 챙기려고 하지 말고 네 딸이나 예쁘게 잘 키우면서 살아. 네 남편도 죽고 없는데 네가 나까지 챙길 필요는 없다. 오늘 이렇게 도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는 제가 챙길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아세요? 오늘 이렇게 만났고 편찮으신 것을 알게 된 이상 저 절대 그대로 못 보내요. 지금 당장 제 집으로 가세요, 어머니. 세연아, 고맙다. 정말 네가 내 자식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 병건호를 해드렸죠. 조금 더 일찍 뵐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미 항암 치료도 소용이 없다고 하니 살아계신 동안에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저희 딸을 보고 싶어 하실 것을 알기에 곧바로 아는 언니에게 가서 딸을 데려와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죠. 시어머니는 저희 딸을 보며 네가 우리 진석이 딸이구나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그날 밤 저는 그래도 아주버님이 생각을 바꾸고 한국으로 오셨으면 해서 아주버님께 여러 번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겨놓았죠. 그런데 다음날 저에게 온 문자 답장 속에는 이제 와서 시어머니 유산 탐내지 말고 죽으면 연락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인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날 이후로 저는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절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2달 시한부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신 후 전혀 아픈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시어머니께서도 하루에 2~3번은 꼭 통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희 집에 오니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아픈 것도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신 지 약 1달쯤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 의식이 없는 날이 훨씬 많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이고 며느리인데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신기하게도 힘없이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멀쩡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의료진 분들께서는 마지막일 것 같다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멀쩡해진 시어머니를 보면서 가끔씩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다시 멀쩡해진 환자들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암덩어리는 계속 커질 거고 지금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다만 이미 말기에 접어든 상황이라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통증을 줄여주는 것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원한다면 퇴원을 해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의견에 따라 집으로 다시 모셔오게 되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가지고 오신 가방을 급하게 찾으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집에서 나올 때 짐가방 외에 다른 가방 하나를 같이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그동안 제가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고 물어봐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시고 항상 들고 다니셨어요. 심지어 주무실 때도 가방을 안고 계셨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가방 속에 남편과 시아버지 사진이나 유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짐작만 했어요. 그런데 퇴원하시던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가방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가방 속에 있던 것은 유언장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가방 속에 있던 유언장을 저에게 주시면서 확인해 보려고 하셨죠. 그런데 유언장 속에는 모든 재산을 저와 딸아이에게 남겨주겠다고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미리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아두셨죠.
저는 그 서류를 보고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아무 말을 못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어머니 유산은 제 몫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죠. 어머니, 더 생각해서 유산 남겨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저 이 돈 못 받아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아주버님께 가야 할 유산이잖아요. 진혁이 놈은 자식도 아니다. 아픈 부모 버리고 죽으면 오겠다는 그 신보가 못 되어서 나 걔한테 한 푼도 안 남겨줄 거야. 그러니 당연히 나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준 세연이랑 우리 예빈이한테 남겨줘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 남편이 남겨놓은 돈으로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저 정말 이 돈 못 받아요. 아니다. 만약 네가 끝까지 이 돈 못 받겠다고 하면 나는 죽기 전에 바다에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아무도 가질 수 없게 던져버릴 거다. 진혁이 놈은 이 유산 받을 자격 없어. 그러니 세연이가 받아다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만약 마음이 불편하면 예빈이 양육비, 진석이 대신 시애미가 줬다고 생각해라. 시어머니가 애절하게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거부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유산을 가져가기로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유산을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아주버님과 형님은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넘어왔고 시어머니 유산을 차지하려고 장례식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여기저기 알아보더군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아주버님과 형님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했던 것인지 유언장 공증을 진행해 주셨던 변호사님께 부탁을 해놓으셨나 봐요. 장례식이 진행되던 둘째 날에 직접 찾아와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제 앞에서 유언장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셨죠. 당연히 장례식장은 아주 난장판이 되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제가 시어머니 병건호를 하면서 유산을 달라고 협박한 게 아니냐면서 욕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변호사님께서는 시어머니가 직접 사무실에 찾아와 유언장 공증을 부탁하셨다며 절대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면서 직접 녹음도 해놓으셨다며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제 앞에서 내용을 들려주셨어요. 녹음 속에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며 못된 놈한테는 유산 한 푼도 못 남겨준다고 저와 딸아이에게 모든 유산을 넘기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녹음본까지 나오자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오열을 했고 주변에 있던 친척분들은 아주버님에게 천하의 못된 놈이라면서 손가락질을 했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넘겨받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저와 딸아이는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시어머니 생신과 제사는 제가 직접 책임지고 있고요. 당연히 시어머니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아주버님과 형님이 고소까지 하면서 난리를 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친척분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장례식이 끝난 후 외국에서 살겠다면서 바로 나가더라고요. 만료는 아이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친척분들 보기 창피해서 간 것 같아요. 돈에 눈이 멀면 부모도 안 보인다더니 아주버님과 형님이 딱 그 꼴인 것 같네요. 만약 아주버님과 형님이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 병건호를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당연히 유산은 모두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해외로 도망치듯 나가버렸으니 이런 일이 생긴 거겠죠. 그렇지만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법이잖아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으니 지금도 땅을 치고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두 사람이 평생 시어머니에게 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